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시험이죠, 그죠? 시험인데, 여러분들 정말 준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는 거, 우리 한번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파트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 정말 잘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저랑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첫 번째부터 한번 교과서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세포로 구성된 생명 시스템. 자, 우리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그치?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뭐로 구성됐대? 세포로 구성되었다라는 거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은 수많은 생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모아서 그렇지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각각의 생물들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뭐를 한대? 그렇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어. 우리 몸도 한번 살펴봐봐요. 그지? 막 나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 심장도 뛰어야 될 것이고요. 호흡도 해야 될 것이고요. 밥을 먹은 걸 소화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지? 나라는 생명체가 하나가 살아가는 거야. 그럼 호흡이랑 아니면은 순환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호흡이랑 순환? 도대체 죄송해요. 자, 순환하는 거랑 그러니까 혈액이 도는 거랑 소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하는 기관에다가 혈액이 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어줘야지 산소도 들어가고 또는 영양분들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화기관들이 잘 작동할 수 있겠지. 이렇게 혈액이 순환하는 순환계 또는 호흡을 하는 호흡계, 얘네들이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는 뭐다? 얘들아, 세포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는 세포이더라. 근데 얘들아, 이 세포라는 것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데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도 있어. 어떤 것들이 있대요? 집신벌레, 아메바, 우리가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지, 그지?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도 있어. 이런 애들은 세포 하나가 곧 하나의 개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사람이나 은행나무와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라는 이 나라는 개체 또는 무슨 장미꽃 이러한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라는 거는 다양한 세포들이 단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더라 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들은 단순히 모인 집단이 아니라 수많은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야지만 뭘 할 수 있겠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 먼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자, 뭐를 이룬대? 그렇지,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뭐를 이룬대? 그렇지,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생명할 수 있는 개체를 이룬다 라고 해서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포라고 했고, 세포들이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더라? 그렇지, 조직을 이루더라. 그래서 조직들이 또 모여서 뭐를 이루더라? 그렇지, 기관을 이루더라.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다? 그렇지, 개체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행평가 했을 때 1번 문항 기억나시죠? 그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 시스템을 만들더라. 우리가 얘네들은 각각의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더라 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단위를 한다. 자, 세포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지만 그 세포 안에는 뭐도 있어?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엽록체 등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더라. 아,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였어요? 그렇죠. 세포죠. 그죠? 근데 세포 안에는 또 뭐가 있어? 핵,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소포체, 뭐 골지체, 뭐 등등등등 다양한 소기관들이 이 안에 있더라. 이들 세포 소기관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생명 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얘들아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한번 보자. 핵 속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전달되면 얘들아 여기에서 보면은 DNA의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DNA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DNA의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DNA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전달되면 여러분들 이미 리보솜이 뭔지 알지? 그지? 리보솜에 전달되면 리보솜은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거쳐 골지체로 운반된 이후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얘들아 이거 봐봐. 세포 안에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소기관들이 있었네요. 자, 어떤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 핵, 리보솜, 또 뭐 있었어? 그렇지, 소포체, 또 골지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포 소기관들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은 이렇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생명 활동을 이뤄가는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를 해보면 생명 시스템이 있어. 이 생명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 기본적인 단위는 뭐더라? 그렇지, 세포더라. 세포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 세포 소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뭐야? 그렇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얘들아,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 그림 1-25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뭐였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 구조와 기능은 뭐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의 역할. 요것이 중요하겠다잉.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핵이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이라는 건 뭡니까?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며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라고 했어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DNA가 있어서 뭐를 결정해?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포체죠. 그죠? 이렇게 핵막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 핵에 있는 겉에 있는 이 핵막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소포체인데 소포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운반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뭐를 운반하나 봅시다.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어디로?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 세포 안에서 어떤 운반 작용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네요. 소포체.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보솜은 작은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리보솜은 또 뭐예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리보솜은 뭐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해요? 아미노산들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합성한다 라는 말 여기 뒤에서 나왔었죠. 그죠? 그 리보솜은 그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한번 책에서 나왔었죠. 그죠? 리보솜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를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이름도 길기도 하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선생님은 요거 되게 강조했었던 것 같아.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뭐예요?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해서 요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ATP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ATP를 생산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고, 얘들아 여기에 또 추가되어가지고 쌤이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했는데, 미토콘드리아에는 또 뭐도 있어요? DNA도 존재하고 또 얘는 무슨 구조? 이중막 구조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의 역할 한번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넘겨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가장 중간에 핵이 있고요. 핵이랑 연결되어서 뭐가 있나요? 이렇게 소포체들이 있네요. 그죠? 2번 소포체. 이렇게 소포체들이 있고, 소포체들에 이렇게 리보솜들이 이렇게 되어 이제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보솜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4번에서 볼 수 있는 거, 얘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도 있네. 미토콘드리아도 있더라. 쌤, 다른 것들은 뭔가요? 5번이랑 6번 뭐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시나요? 오케이,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과 6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골지체라는 게 있어요. 자, 골지체는 뭐예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골지체는 어디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골지체라고 하고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세포막. 얘들아, 세포막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배웠겠지만 뒤에서 세포막은 뭐 하는 거예요? 물질에 출입하는 걸 조절한다 그랬지. 어떤 식으로 물질을 출입을 조절하는지 우리가 뒤에서 더 깊게 한번 배워봤었어. 자, 세포막이라는 건 뭐다? 세포 안과 그 다음에 세포의 주변 환경, 그러니까 안과 밖을 분리하고 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포막이더라.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자. 세포벽. 오호, 세포벽 나왔네. 얘들아, 세포벽은 자 한번 볼게.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막에 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거야. 세포막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오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미안해. 자, 세포벽이라고 하는 건 되게 또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갖는데, 또 어떤 특징을 갖냐? 얘는 어디에만 있어요? 얘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엽록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세포벽, 엽록체는 둘 다 뭐야? 식물세포에만 있어. 엽록체는 뭐 하는 역할인데요?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광합성을 일어나 포도당을 합성하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나는 식물이 아니야. 나는 동물이야. 그지? 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나? 내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내가 막 합성을 할 수가 있나? 아니지, 그지?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또는 무언가를 먹어가지고 양분을 얻느냐,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는데, 식물은 전부 다 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통해서 뭘로 만듭니까? 포도당으로 합성을 하죠. 그죠? 이 과정이 광합성이고, 얘는 식물세포에서, 어디에서? 식물세포 중에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세포에 우리가 있는 기관 두 개 얘기합니다. 세포벽이랑 엽록체.
우리가 요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액포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액포는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우리가 중심 액포라고 하는 요런 중심 액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건 식물 세포는 중심 액포가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동물 세포에도 액포가 있기는 있다라고 해요. 있기는 있다라고 해. 근데 우리가 중심 액포가 발달이 된 거는 식물세포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액포 같은 건 애매하기 때문에 얘들아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뭡니까? 라고 하면 세포벽, 엽록체, 그 다음에 굳이 쓴다면 중심 액포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액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물, 색소,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저장의 역할을 하는구나.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어. 동물세포에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어. 얘들아 9개의 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자, 차례차례 얘기해보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자, 어떤 게 있었어요?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또 다음 페이지에는 골지체, 세포막, 세포벽, 엽록체, 액포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에서 봤을 때 얘들아 중요한 특징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 어떤 것은 동물세포에만, 어떤 거는 식물세포에만, 어떤 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전부 다 존재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각각이 있을 것 같아.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선생님이 언급 안 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와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가 다 존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얘들아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어떤 거랑 어떤 거요? 미토콘드리아는 맞아요,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아니죠, 그죠? 리보솜은요? 리보솜도 아니죠. 어떤 거랑 어떤 거? 엽록체와 세포벽은 우리가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안 나타났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뭐 무슨 구조? 막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또 DNA와 그다음에 얘는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얘들아 정리를 해보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건 크게 3개의 소기관이 나와요. 어떤 거? 핵, 미토콘드리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엽록체. 그래서 쌤이랑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거는 뭐랑 뭐요? 핵,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또 엽록체. 이렇게 3개는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자, 그러면 얘들아 DNA를 가지고 있는 소기관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핵이랑,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자, 쌤이 또 물어봅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면은 only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광합성을 하는 어떤 거? 소예요, 체예요? 그렇지, 엽록체. 그 다음에 또 세포막의 바깥쪽에 있어서 어떤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또 뭐? 세포벽. 그 다음에 꼭 하나를 더 얘기하자라고 하면 어떤 거? 중심 액포. 요렇게 얘들아 3가지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요 3가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DNA를 가지고 있는 소기관,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소기관, 요런 것들 얘들아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지? 세포에 있는 소기관, 어떤 것이 세포 소기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오늘 뭐 한번 공부했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에 이런 것도 나오네. 자, 내가 갑자기 눈에 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자, 세포라는 것이 있고, 세포라는 것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 그렇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라는 것이 뭐를 이룬다?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또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이렇게 각각의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개체일 수도 있어.
개체일 수도 있어. 아메바나 뭐 집신벌레 뭐 이런 우리가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가 개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뭐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 나온 뭐 은행나무 같이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세포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지, 그지? 조직도 각각의 조직들이 잘 상호작용을 해야 기관이 잘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뭐를 들었어? 위 같은 거 얘기를 들었잖아. 위는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소화액도 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하나의 기관은. 그러려면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근육 조직도 열심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소화액을 내는 조직도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할들이 각각의 상호작용을 잘 해야지 우리가 소화가 잘 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쌤이 여기에도 형광펜을 안 칠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안해. 이거 오른쪽이 이게 자꾸 눌려가지고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공부하는데 좀 자꾸 집중이 깨지죠? 미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세포 소기관들 여러분들 명칭이랑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 분명히 강조했어. 강조했어. 자, 두 번째 한번 얘들아, 그 수도 많은 참 여러 가지의 소기관들이 있었어. 그지?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나? 그렇지. 세포막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그지? 세포막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세포막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뭐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교과서 한번 봐볼까? 세포막. 어딨어? 세포를 둘러싸서 세포 안을 주변 환경이랑 분리하고 물질이 출입하는 거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세포막은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냐면 물질이 출입하는 걸 조절하는 역할. 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지 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세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세포막을 통해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세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세포 안으로도 보내고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거를 세포 바깥으로도 보내는 역할들을 하겠지, 그지? 이런 거는 다 어디를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한단 말이야. 이 세포막들이 끊임없이 세포 안과 밖에 상호작용을 유지를 하는 건데, 자, 이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세포막의 기능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 여기는 한번 축축축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한다. 얘들아, 지금 세포막 얘기하고 있어. 세포벽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세포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렇겠지. 아무 물질이나 들여보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세포 안으로. 그래서 자, 필요한 물질을 적당한 양을 우리가 세포 안으로 내보내거나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거나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될 건데, 이러한 어떤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세포 안으로 내보내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해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아무 물질이나 들여보내고 내보내면은 이게 세포막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는 것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오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세포막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선생님이랑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랑 뭐? 인지질과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안과 밖은 물이 풍부함으로 소수성 부분이 마주보며 배열이 되어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얘들아,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과 또 뭐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인지질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물을 좋아하는 물이랑 친한 친수성 부분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이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어디? 친수성 기라고도 하고 뭐 친수성 뭐 부분이라고 하고 뭐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얘는 소수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인지질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랑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세포막을 이루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루냐면은 세포의 안쪽, 세포의 바깥쪽 둘 다 물이 많은 환경이야. 근데 인지질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면, 자 얘가 만약에 인지질이 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세포 바깥쪽도 물을 좋아하고 바깥쪽도 좋아하고 세포 안쪽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선생님이 밖이라고 그려놓은 거고 여기가 안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 인지질에서 이 안쪽은 물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물이랑 접해. 그러면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가 되겠죠, 그죠?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을 것이야. 그래서 얘들아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하긴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자 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인지질은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랑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자 세포 안이랑 바깥은,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은 전부 다 뭐다? 물이 많은 환경이더라. 물이 많은 환경이라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이 물이랑 같이 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구조를 안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인지질은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자 인지질이 요렇게, 펜으로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친수성 부분들이 전부 다 세포 안과 밖을 향하게 되어 있고 이 물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요렇게 안쪽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요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니? 물이랑 좋아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랑 접하고 있어? 그렇지, 세포 안과 밖에 있는 물이 많은 부분이랑 접하고 있으니까 이 구조는 굉장히 안정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지질들이 요렇게 두 겹으로 쌓여서 뭐를 만들고 있냐면 세포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질이 왜 이중층인지 알겠지, 그치? 한 층만 되면은 불안하다 그랬어.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는 이유는 뭐예요? 세포 안과 바깥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친수성기가 그 안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이 더 안정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들아 또 중간에 뭐도 있냐면 요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교과서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어디 얘기할 거냐면 여기 부분 얘기할 거야. 자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랑. 자 인지질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친수성기는 전부 다 세포 밖과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어 있고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들도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들 보이나요? 단백질들도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들 보이지?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세포들이 요렇게 통과해가지고 관통하고 있거나 요렇게 파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구조? 인지질 이중층 구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박혀 있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렵니? 여기까진 괜찮아. 무난싸다 이 말이야. 자
문안싸인데, 자, 세포막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자,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가 무작위적으로 움직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더라?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 내가 교실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방구를 뿡 하고 꼈단 말이야. 아우 세상에, 냄새가 나. 어디서부터 납니까? 나의 아주 근처에서부터 슬슬슬슬 나서 교실 밖까지 방구 냄새가 퍼지게 될 거야. 왜 퍼질까? 어떤 식으로 퍼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거? 방구의 농도가 쌤 근처에는 굉장히 진할 거야. 왜? 아직까지 방구 냄새가 나는 그 분자가 끝까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방구 입자가 어디에 많아? 안쪽에 되게 밀도 있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지. 얘들아, 쌤이 뭐라 그랬어? 농도라고 하는 건 단위 부피당 농도라. 선생님이 다시 쓸게. 여러분들 설마 지금 밀도랑 헷갈리진 않겠지, 그지? 자, 농도라는 건 뭐냐면 용매의 부피에다가 용질의 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용매랑 용질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제티를 생각을 하면 돼. 제티, 초코 그 가루 있죠? 그 우유에 태워 먹는 거. 그럼 얘들아, 봐봐. 제티가 우유에 태워 먹는데 제티 하나를 태우는 거랑 제티 두 개를 태우는 거랑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진한 초코우유고 더 맛있는 초코우유인가요? 여러분들 중에 두 개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들아 하나의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야? 그렇지, 대답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얘들아, 우유의 양을 쌤이 얘기를 안 했잖아. 우유 막 한 2리터, 막 3리터에다가 제티 두 개 넣으면은 아무리 제티를 두 개 넣었다라고 해도 적은 양의 우유에 제티 하나 넣은 게 훨씬 더 진하고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하다, 얘가 묽다, 얘 이제 농도가 높다, 농도가 낮다를 얘기하기 위해선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야. 쌤이 초코우유를 예시로 든다면 뭐랑 뭐가 다 필요한 거야? 그렇지, 제티의 양, 제티 초코가루의 양이랑 또 우유의 양, 이 두 개가 전부 다 중요한 거야. 두 개가 전부 다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농도가 높은 거에서 농도가 낮은 거, 얘를 얘기를 하려면 얘들아 어떤 게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유 500ml에 제티 하나를 타는 거랑 제티 두 개를 타는 거, 요렇게 얘기하면 어때? 제티의 양으로 농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게 농도의 개념입니다. 좋아요. 자, 농도가 어디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한다. 계속 읽어볼게. 세포에서도 산소, 이산화탄소, 이온, 포도당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출입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봐봐 얘들아, 세포막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그렇지, 인지질 이중층이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물질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도 이동할 수 있지만 어디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어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한대? 그렇지,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봐봐. 세포 바깥에랑 세포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세포 바깥쪽이 훨씬 더 산소 입자들이 훨씬 더 많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농도라는 거고 여기가 저농도라는 거야.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방구 냄새가 퍼지려면은 어떻게 퍼진다는 거야? 방구 냄새 입자가 많은 쪽에서 어디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2-27의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확장이 되는 거죠. 얘들아, 자, 폐포가 있고 폐포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랬어. 응? 자, 물질이 이동을 하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확산을 통해서 지금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라 그랬어. 그럼 어디가 고농도야? 어디가 고농도예요? 그렇지, 폐포가 고농도고 모세혈관이 그렇지 저농도겠죠. 그럼 뭐가 고고 뭐가 저라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고농도고 무엇이 저농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산소라는 거죠. 산소의 농도가 폐포가 더 높고 모세혈관 쪽이 더 낮기 때문에 산소라는 것이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더라 라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오케이, 아이 쉽다. 농도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기체가 이동하나 보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나 보군. 맞아, 그거야.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얘들아, 이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 이온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온이 있어. 뭐 나트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고 뭐 칼슘 이온도 있고, 이온이라고 하는 건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얻거나 또는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뭐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또 어떤 거? 포도당. 그 다음 또 뭐?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뭐였더라? 얘들아 기억해보자. 아미노산이 뭐였더라? 그렇지,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거. 우리가 요거 얘기했을 때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다. 직접 통과하기 어렵다. 그럼 뭐는 직접 통과하기 쉬워? 그렇지, 분자의 크기가 작은 어떤 거? 그렇지, 기체 분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도 직접 통과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물질은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뭐를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 오케이. 얘들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랑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랑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 선생님이 지금 분리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 중에서 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어떤 거?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요 세 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달라서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특정한 물질만이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데 이 단백질이 포도당도 통과시키고 이온도 통과시키고 아미노산도 통과시키고 이런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죠? 포도당을 이동하는 단백질 통로도 있고 또 아미노산을 이동시키는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각각이 얘네들이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얘들아, 포도당이라는 것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조직세포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뭐를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예요? 그렇지, 모세혈관에 있는 여기가 고농도고 조직세포가 그렇지 저농도겠죠. 그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해보았습니다. 자, 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기도 하지만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도 한다. 예.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대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도 하고 뭐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동하기도 한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거네.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확산이랑 삼투는 뭔가 좀 다르네요. 확산은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삼투는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네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시다. 자, 비장의 무기. 잠깐만요. 자, 쌤이랑 요 얘기를 좀 알아둬야 돼. 용매, 용질, 용해, 용액. 용시 사형제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를 쌤이랑 분명히 이제 뭐 1, 2만 친구들은 얘기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용매, 용질, 용해, 용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부 다 앞에다 용이 붙는데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소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소금물은 어떤 거를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니? 그렇지, 물에다가 소금을 탄 걸 우리는 소금물이라고 하지, 그지? 뭐에다 뭐를 탔다고? 그래, 물에다가 뭐를 탄 거야? 그렇지, 소금을 탄 거를 얘기를 하죠. 자, 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을 녹이는 어떠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물은 소금을 녹이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얘를 보고 용매라고 합니다. 자, 용매라고 해. 그 다음에 자, 용매에 녹아드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치면 뭐겠어요? 그렇지, 소금이겠지. 소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쌤, 그럼 용해랑 용액은 뭔가요? 이 용매의 용질을 균일하게 녹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용해는 뭐야? 용질을 용매에다가 녹이는 걸 우리는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농도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용매의 용질을 녹인 걸 뭐라고 얘기한다?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액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소금물이 되겠죠. 그죠? 소금물이 되겠죠. 자, 쌤,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삼투와 확산을 얘기할 때 얘들아, 요거에 들어가는 거야.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였어. 근데 무엇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농도를 맞춰주는 거야.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용질이 이동하면은 저농도였던 부분이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고농도였던 부분은 농도가 조금 더 낮아지겠지. 자, 고농도에 있는 게 낮아지고 저농도에 있는 것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삼투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에서 고로 가는 거야. 그럼 쌤, 저에서 고로 가면은 농도 차이가 더 심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저에서 고로 가면 그렇지, 농도의 차이가 심해지겠지. 하지만 뭐가 움직인다? 용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용매가 움직입니다. 용매가 움직이는 거야. 쌤, 용매가 움직이면 왜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농도라고 하는 거 뭐랑 뭐를 얘기했어요? 용매의 부피에다가 뭐를 얘기했어? 용질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농도가 저에서 고로 용매가 이동하는데, 자,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예를 들면 소금물이라고 하면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면 뭐가 되니? 용질의 양은 바뀌지가 않아요. 쌤, 왜 안 바뀌나요? 그게 이 용질은 이동할 수 없는 막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물도 이동하고 싶고 소금도 이동하고 싶은 건데 소금은 지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야. 즉 용질이 이동을 못한다면 농도를 뭐를 통해서 맞춰야 되냐면 용매의 양이 변해가지고 맞춰야 돼.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물이 어느 세포 안에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저농도야. 여기가 고농도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물질이 이동을 할 수는 없어. 물질이,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있는 어떠한 물질이 이동할 수는 없어. 물질이 이동할 수는 없어. 그럼 뭐만 이동할 수 있냐?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즉 용매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용질의 양은 여기에 있었던 용질의 양이랑 여기에 있었던 용질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겠어. 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농도는 맞춰주고 싶어. 어떤 식으로 맞춰주고 싶어? 지금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야. 그러면 어떻게? 세포 바깥이랑 맞춰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일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용매가 빠져나가는 거야. 용매가 빠져나가면은 용질의 양은 그대로니까 용매 부피가 줄어들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그지? 높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 안이 저농도에서 우리가 뭘로 바뀔까? 그렇지. 고농도로 바뀌겠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은 얘들아 뭐 사실은 얘가 뭐 물이 빠져나가서 뭐 농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세포 하나를 봤을 때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환경은 훨씬 더 크니까 영향이 좀 미비하긴 할 거야. 영향이 좀 미비하긴 할 거야. 그래서 바깥쪽은 저농도가 된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포 안에 있었던 물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세포 안에 있는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느낌이야. 뭐야? 세포 바깥이랑 세포 안쪽이랑 농도 차이를 맞춰주는 거야. 농도 차이를 맞춰주는데 용매가 움직이냐 용질이 움직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농도를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는 삼투, 하나는 확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투는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이 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맞아, 물이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예시가 두 개가 있네요.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될 때,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가 된다. 그러면 얘들아,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모세혈관에 있었던 물이 어디로? 세뇨관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되는 과정인 거 맞나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된다. 맞아? 그럼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인 거야? 물이 지금 재흡수된대. 다시 흡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콩팥으로 물이 흡수가 된다고. 그럼 물이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을 한다? 삼투는 저에서 고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인 거야. 그렇지. 물 부분이 저농도고 콩팥의 세뇨관이 고농도인 거죠. 자,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양에서 물을 흡수한다. 그럼 식물의 뿌리털이랑 토양이랑 생각을 해보면 뿌리털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토양에 있는 물이 뿌리털로 지금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이게 삼투 현상이라고 하면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여야 됩니까? 그렇죠. 토양이 저농도고 뿌리털이 고농도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삼투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삼투가 일어나면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세포가 있고 세포에 있는 주변 환경이 지금 농도 차이 때문에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적혈구를 진한 설탕 용액에 넣으면 얘들아, 적혈구를 어디에 넣었대?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적혈구를 어느 환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고농도의 환경에 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바깥 환경이랑 세포는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라는 이 세포는 어떻게 되고 싶다? 고농도가 되고 싶다. 고농도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 물을 빼낸다. 물이
빠져나간다. 세포 안에 있었던 물이 주변 이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의 부피가 작아진다. 얘들아, 두 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네. 물이 바깥으로 빠진 거예요. 왜? 바깥쪽이 고농도고 이쪽 안이 저농도였기 때문에. 반면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다. 증류수라는 건 순수한 물이야. H2O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물. 그럼 얘는 지금 농도가 무슨 농도예요? 저농도지, 그지? 그러면 바깥에 있는 환경이랑 맞춰주고 싶네, 세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다가 세포막이 펑 하고 터지겠죠, 그죠? 도저히 증류수 환경이랑 농도가 맞출 수 없어서 계속 물이 들어오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 몸이랑 같은 농도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막 생리식염수라고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렌즈를 씻을 때도 뭐 생리식염수 이런 거 들어가고, 이 생리식염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이랑 농도가 똑같은 거야. 우리 몸이랑 농도가 똑같은 우리가 생리식염수에다가 적혈구를 이렇게 한번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농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농도 차이가 안 나. 그럼 물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까, 안 할까? 이 상황에서도 얘들아, 물의 출입은 일어나요. 물의 출입은 일어나. 근데 얘들아, 들어오는 거랑 나오는 거랑 양의 차이가 나는 거야. 만약에 바깥쪽이 고농도라고 하면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어서 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바깥에 있는 환경이 저농도고 여기가 아니 고야. 어떤 상황이야? 증류수 같은 거를 넣은 상황.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세포 바깥으로 물이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포 안쪽으로 물이 더 많이 나가고 바깥쪽으로는 그에 비해서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지금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의 이동은 전부 다 일어납니다. 농도가 같든가 농도가 진하던가 농도가 묽던가 전부 다 물의 이동은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어떤 식으로 농도가 만약에 바깥의 환경이 더 진하다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은 거야,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반대 상황이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네요. 자, 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크기가 작고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확산한다. 크기가 작고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확산한다. 전하를 띠거나 물에 잘 녹는 포도당 같은 물질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데,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수가 많을수록 물질이 빠르게 이동한다. 그 결과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른 선택적. 얘들아, 이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계산해 주시는 그 캐셔 분이 10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해. 내가 물건을 사고 바깥에 들고 나가려고 해. 뭐가 더 빨라요? 당연히 캐셔가 많은 게 훨씬 더 빠른 상황이겠죠, 그죠? 당연히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수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야. 얘들아, 많이 이동하는 거랑 빠르게 이동하는 건 다른 거야. 어떻게? 빠르게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빠르게 이동한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작고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은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여 확산한다 라는 거. 크기가 어때야 된대? 작고 그 다음에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이어야 된대. 자, 계속 계속 얘기해 볼게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겠죠. 아무 물질이나 들여보내서도 안 되고 밖으로 내보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농도도 주변 환경이랑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포막이라는 것이 확산 또는 삼투를 통해서 농도를 맞춰 나가고 물질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세포는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포도당을 분해하는 등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세포는 필요한 물질을 외부에서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세포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배출해야 된다. 세포막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여 세포는 안쪽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니? 어이구.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지? 아무거나 막 물질을 이동시킬 수는 없어. 선택적으로 우리가 투과를 해야 되는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서 세포막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조절을 하나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죠, 그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다. 오케이,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1단원 끝났다, 그치? 작은 소단원 1 끝났네. 자, 작은 소단원 뭐예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뭐야, 얘들아? 그렇지? 세포죠, 그죠? 자, 학습 목표가 얘들아 나오네. 학습 목표 한번 봐봐.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세포라는 것이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세포가 조직, 또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포라는 것이 동물세포, 식물세포들이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죠. 그죠? 어떤 특징들을 가졌어? 생물세포는 세포벽이랑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하지만 동물세포는 엽록체라는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광합성, 즉 비대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할 수는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세포의 구조, 그다음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지? 핵에는 뭐 DNA가 있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다음에 뭐 밖으로 분비하는 건 골지체,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의 이 소기관들마다의 역할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삼투와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을 하더라. 그리고 확산은 어떤 식으로 출입을 하더라? 그렇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더라. 근데 우리가 어떤 거 3개 얘기했었어?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물질이나 이동을 시키지 않는 거, 우리가 얘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까지 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죠, 그죠? 나도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네.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 안녕!